소설 이야기와 습작 이야기랑 이런 거는 좀 더 부드럽게 더 재밌게 해보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빛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? 네. 네. 빛의 시간은 총 7편의 단편 소설과 한 편의 중편 소설이 실린 단편집입니다. 도서출판강에서 출판된 신간이고요. 책에는 총 8편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. 네. 표제작인 빛의 시간, 눈 속의 늑대들, 기억하는 마음, 오해의 주변, 자유연기, 벨롱에서, 올드픽처스, 여름새, 이건 중편이고요. 다양한 이야기와 주인공들이 나오는데요. 제가 묻고 싶은 게 정빛그림 작가님이 독자에게 빛의 시간을 단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어떤 키워드로 해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네요. 네.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책을 낸 다음에 사람들이 이게 어떤 책이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사실 많았어요. 많지 않으셨나요? 네. 맞아요. 근데 제가 생각을 그렇게 묻는데 이 빛의 시간을 어떤 책이야? 라고 소개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모호한 이야기들이 있는 책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정말 제 소설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대표성을 가진 단어, 뭐 키워드, 이게 모호성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애매모호함? 그래서 읽는 사람에 따라서 좀 흥미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짜증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이 제 소설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우울하고 음울한 소설을 본인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평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. 그런데 약간 저도 모르게 그 말에 약간 동의하게 되는 그런 음울함과 우울함도 좀 소설에 많이 녹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거기에 그 정빛그림 작가님 소설에 이미지를 하나 추구하고 싶은데요. 어떤 세련된 이미지? 그런 게 좋네요. 세련된. 정빛그림 작가님의 소설에는 어떤 그 독특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여러 소설이나 작가분들 소설에서 보기 힘든 어떤 차별된 지점이 있고 그로 인해서 빛그림 작가님의 어떤 고유성이 또 드러나 보이는 것 같고요.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 네. 예. 이정현 작가님께서는 어떻게? 네. 두 분 이야기에 되게 동감하고요. 모호함 받고 그다음에 이미지 받겠습니다. 네,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고요. 저는 이제 그 소설에서 그 정빛그림 작가님이 되게 일부러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알 수 없었다, 알지 못했다, 뭐 이런 많이 나오죠. 예,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서 모호함에다가 그다음에 하나 추가한다면은 인물들이 되게 미스터리예요. 그러니까 소설에서 미스터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. 우리가 말한 것과 같이 미스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소설이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네, 그 신비감, 보안 사건에 그리고 인물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인터뷰 오다가 또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했는데 거기에다가 정빛그림 작가님의 소설은 굉장히 잔잔한 고요함 속에 기괴함이 있어요. 소설가의 너무 좋은데요. 약간 잠재된 난폭함, 그게 꾹꾹 눌러 있다라는 그런 게 어떤 아까 도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이미지와 같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좀 독특한 소설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네. 이렇게 들으니까 참 좋네요.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. 근데 또 얘기를 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좀 약간 실패하는 사람들이라는 키워드도 좀 살짝 끼워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소설에 나오는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계속 거듭 실패를 하잖아요. 빛의 시간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려고 했다가 못 되고 그리고 자유연기에서의 그 주인공은 좋은 엄마가 되려고 했지만 또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고요. 그리고 올드픽처스에서는 좀 기이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그 젊은이들이 어쨌거나
확실한 실패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일을 겪는 것 같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벨롱에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이 아픈데 또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아픈 장면이 있고요. 그래서 좀 많은 주인공들이 다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. 저도 비슷하게 네, 네. 느꼈는데요. 그러니까 우리 삶을 보면 실제 성공하는 경험보다는 실패하는 일들이 사실 더 많지 않나요? 많은 것 네, 같아요.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. 네. 그래서 이제 실패한 시간을 뭐 곱씹어 보거나 후회하거나 이제 되짚어 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빛그림 작가님 소설에서도 그런 실패하는 인물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바라보게 되고 어느 한편으로는 공감하게 되는 지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정빛그림 작가님 소설에는 왜 근데 그런 실패하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하는 걸까? 이거는 이제 네. 그러게요. 네.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? 제가 실패를 자꾸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.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성공도 많이 하셨나요? 아, 네. 모르겠고요. 근데 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쨌거나 이렇게 실패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스스로 좀 자책을 하게 되잖아요. 내가 뭘 잘못했을까? 내가 뭘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됐을까? 그 후회하고 자책을 하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 저도 그랬고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과연 그 실패가 그 개인의 잘못이기만 할까?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실패로 귀결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쩌면 좀 얄궂지만 이 사람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 같은 굴레에 이렇게 휩싸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실제로 그런 주제를 다룬 영화들도 많이 있잖아요.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이입이 많이 됐어요. 그리고 그런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살아가게 되더라도 그렇게 비극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은 계속되잖아요. 그게 좀 더 잔인한데 그래서 그렇게 계속되는 삶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쓰고 싶다. 왜냐하면 삶이 계속되니까 그 끝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시선이 가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나아지는 시기도 오겠죠. 네, 네. 항상 실패만 하고 이렇게 얻을 수는 없으니까.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저는 항상 그런 성공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네. 마음이 가고 그렇습니다. 되게 전적으로 공감이 가네요. 그러니까 전 이건 좀 딴 이야기지만 제가 등단 전에 라라랜드를 봤거든요. 아, 네. 그 대한극장에서 그때 낮에 봐가지고 주변에 사실 관객이 없었어요. 관객이 없는데 그때 제가 등단 계속 뭔가 미역국을 마시고 뭐 이럴 때라서 저 라라랜드 보고 엄청나게 울었거든요.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울 때 저는 막 거기서 혼자 왜 저 여주인공 왜 저렇게 계속 실패하는가. 실패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니까 그때가 갑자기 생각나네요. 저도 그 엠마 스톤 네네네 맞아요. 오디션 볼 때 진짜 눈물 많이 네, 나왔어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 실패한 인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해요.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, 앞으로 계속 실패를 하게 될 것인지. 너무 궁금해서 소설을 덮고도 그게 잔상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여운이 길어서 인물들의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혹시 정빛그림 작가님은 그 뒷이야기를 써보실 생각이 없으신지. 네. 몇 편 장편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입니다. 네. 네, 저도 쓰고 싶은데 장편으로 쓰기에는 막상 시작하면 이야기가 풀리지 않는 그런 그렇죠.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서 언젠가 쓰셔야죠. 네.